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볼게요. 일단은 오늘 또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랩소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를 해주셔서요. 우선은 그 이야기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일단 뭐 테슬라가 진짜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사상 최고가, 정말 사상 뭐 최고가. 매일 사상 최고가, 사상 네, 최고가. 매일매일이요. 네. 다른 장들은 지금 조정기에 좀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죠? 네, 조정기에 들어갔고 지금 뭐 어쨌든 트럼프 2기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고 이제 FOMC가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나는 것 때문에 이제 대충 예상은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어쨌든 그 발표하는 이제 그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연속 상승가를 기록하는데 그게 이제 상승가가 이제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3, 4%만 돼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뛰어서 이제 479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기록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거의 뭐 480달러까지, 48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효과가 진짜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기대감 자체가 제가 볼 땐 큰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효과가 있으면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저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런 거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트럼프 효과나 테슬라의 그 효과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모든 분들이 이제 이 분석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왜 상승하냐 이러면 상승하고 나서 이 효과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이걸 분석해서 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뛰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석이 어제 분석하고 오늘 분석하고 같습니다. 예,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매체든 테슬라 AI와 머신러닝 혁신을 강조하면서 자율주행 로봇택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저는 약간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140달러대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잠깐 봤을 때는 그게 지금 400 어쨌든 400 지금 뭐 80달러 가까이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한 3배, 4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뛰었다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그때 배팅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본 거. 시가총액도 1조 5천억 달러까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엔비디아가 사실은 약간 지금 오히려 지금 주춤하더라고요. 주춤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약간 저는 이미 투자를 하실 거면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오히려 지금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년치가 완판이 된 데다가 사실은 뭐 다음 기수나 그 다음 기가 이미 더 그 장악을 했고 따라올 수 있는 기술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다른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이미 쌓아놓은 상태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수가 사실은 어떤 경기를 앞서가는 거잖아요. 어떤 경제에서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떤 기대감이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대감 반영인 거죠. 네, 실체가 있다는. 네,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이런 분석들도 지금 왜 뛰는가에 대한 분석들도 사실은 뛰고 나서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목표 주가도 좀 이분들도 막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뛰고 나서 650달러 뭐 700달러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막 하세요. 그 전까지는 예상을 안 하셨다가 다시 조정을 하시고 뭐 이러시는 거니까 그 외국에 대한 것들도 이분들도 그냥 다시 조정하셔서 분석하시고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십니다. 이분들도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우상향이고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는 1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불장이지 않을까. 버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릴까 합니다. 네. 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연일 최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고요. 음. 10만 8천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뭐 이거 비싼 그림인데요.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8천 달러를 잠깐 돌파해서 11만 달러 그러니까 언제 돌파할지 많은 분들이 예, 이제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만을 네, 11만을 언제 예. 돌파해 줄지. 그리고 그죠? 이제, 예, 그리고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분야가 아니라서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에 다 전문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메타가 또 과징금을 받아. 이거 뭐 맨날 메타는 뭐 뭘 그렇게 또 네. 이- 어디서 공격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유럽연합 산하의 아일랜드 개인정보 관시기관이 17일 날 2018년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2018년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데이터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조사 결과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 달러 2억 5,100만 유로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3,800억 원 정도 과징금이 됐습니다. 해커들이 이제 버그를 해서 이제 디지털 키를 훔쳐서 이제 계정이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900만 계정 정도가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메타는 이거가 발견되자마자 본인들이 FBI에게 규제 당국에 바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크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벌금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저크버그가 최근에 트럼프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 자신들이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자신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소했네요. 그죠? 네네네네. 항소를 하고 항소해야죠. 이거 어떻게 3,800억을 내면서 항소해야죠. 네.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고는 있지만 사실은 대박이다. 사실은 뭐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EU 여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가 EU 법원인데 법원이 진짜 멋있네요. 네. 우와, 가보고 뭔가 싶습니다. 네. 현대적인 느낌도 네, 있는 현재-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버가 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시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우버가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하겠죠. 네, 우버가 돈을 낸다고 하네요. 참. 우버도 탑승했습니다. 네. 네, 이 우버가 이제 탑승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가 도널드 취임식에 이제 탑승한다고 하고요. 저도 이 차 현대차인데요. 한번 탑승해보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번 어떤가. 예. 자율주행차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웨이모 그 일본에 진출한다고 하던데. 네. 웨이모도. 아 그래요? 네. 예. 예, 어쨌든- 저도 한번 저는 이제 불러서 타보고 싶어요. 웨이모 같은 거. 네, 네. 가만 손을 안 잡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가나 봅니다. 현대차인데 야, 좋죠. 겁 안 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저도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기부한다 그러면 다 주가가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주가가 1.29% 상승해서 61.0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부한다고 하시면 주식을 사십시오. 네, 뛰더라고. 아 진짜요? 기부가 또 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정부와 가까우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 정책과 어쨌든 기업이 상승하는 것들에 대한 장은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차기 정부와는 어떤 그런 게 빅테크 기술만큼이나 트럼프 정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제가 볼 때 향후에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향후에 기업 운명과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와 미국 정부보다도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향력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움직이시려고 하는 그리고 분이 실행을 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실행을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빨리 줄을 서야 되는데 네, 그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네. 쓰시겠죠, 뭐. 네. 네. 걱정입니다. 네. 잘 쓰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네. 잘 쓰시겠죠? 네. 네, 잘 쓰시겠죠. 네, 잘 쓰시리라 저는 진짜 믿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충분히 노력하면은 그거는 있지 않을까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뭐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잘 될 거라고 보습니다. 네. 다음은 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14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지금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130달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0달러 아래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되고 있고 사실 뭐 약간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엄살인 것 같아요. 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뭐 조정 구매에 들어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기사가 나와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사가 계속 엔비디아에 대해서 견제론이 계속 나오면서 뭐 브로드컴이나 뭐 다른 쪽에서 이제 특히 브로드컴을 계속 띄우고 있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시가총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기술력도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데 블랙웰을 많은 분들이 못 가져가고 있는 듯한 약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불만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블랙웰을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는데 블랙웰을 하고 싶은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바이트댄스 이제 틱톡의 모기업이죠. 이런 데가 이제 AI 칩을 하고 싶은데 블랙웰을 못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쪽들은.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쪽에 이제 그런 구동을 하는 쪽을 많이 요즘은 하는데 브로드컴은 약간 작은 사이즈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시장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쪽하고 이쪽하고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왠지 트럼프하고 엔비디아가 별로 안 친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른 왜냐면 빅테크들에 초청도 좀 비해서. 안, 식사도 네, 지금 안 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고, 예, TSMC, 엔비디아 이런 쪽은 지금 별로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엔비디아는 왠지 느낌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미국에서 썩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좀 이렇게 약간 그 중간에 네, 애매하게 네,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대만이라는 국가의 어떤 뭐 그런 것들도 네, 좀 그런 있을 것도 좀 테고, 있는 것 그죠? 같고 네. 약간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쨌든 애플을 거의 넘어서나 만에 하는 사조 클럽을 먼저 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뭐 애플이 훨씬 더 앞서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은 EU 쪽이나 이런 쪽 시장 개척을 사실 엔비디아가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너무 그쪽 시장을 너무 개척하지 않지 않아. 물론 미국 시장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근데 너무 시장 자체를 한쪽에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 시장 자체를 너무 그쪽만 한 게 아니. 물론 미국 시장도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지금 뭐 물량이 모자르긴 하지만 네. 너무 그냥 EU 쪽은 무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네, 다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틱톡인데요. 저는 이 틱톡이 진짜로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요? 아니 이게 오. 지금 루마니아 이게 대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아니 메타하고 이제 그때 그 지금 이걸 분할해서 팔거나 이제 퇴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이슈가 바이트댄스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유럽연합이 이거 공식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했다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나 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잠재적 위험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관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틱톡 루마니아 대선 개입 조사에 관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틱톡이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조작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어쨌든 뭐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뭔가를 메시지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틱톡의 정치 광고 처리 방식,
유료 콘텐츠 운영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조작. 그게 아. 세 번째. 그러니까 추천 알고리즘 조작에 관해서 계속 지금 의문점을 많은 나라에서 지금 계속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번에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타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한 방면에 틱톡이 자신들에게 대항마로서 잘해줬기 때문에 틱톡을 이번에 퇴출시키지 않겠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틱톡 금지법이 이미 발의가 됐어요. 바이든 정부 때.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건 알아요. 예. 1월 19일 날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트럼프 취임 하루 예, 전에. 예. 되게 그 날짜도 공교롭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트럼프가 이걸 뒤집을 것이냐. 예. 바로 다음 날 취임을 해서 아니면 쭉 갈 것이냐. 본인은 뒤집을 뜻을 밝혔어요. 살짝. 그러니까 그걸 예. 진짜로 할 것인가. 근데 젊은 층에서 상당 부분 이제 유권자분들은 젊은 층에서는 그러니까 반반이시고 40대에서 60대 분들은 금지법 찬성 이런 또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이 엄청 커졌나 봐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데다가 네. 이번 것도 보면 루마니아 선거와 관련해서 데이터 처리를 중단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대선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증거를 발견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거가 뭔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나라의 뭔가를 증거를 발견했다는 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틱톡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도 계정만 있습니다. 네. 저는 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쓰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쇼츠가 이제 유튜브 쇼츠가 발달되면 틱톡 시장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쇼츠를 하기 전까지는 틱톡이 되게 잘 됐었는데 유튜버 쇼츠 시장이 나오면서 틱톡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쇼츠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틱톡이 쇼츠 같은 걸로 이제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유튜브 쇼츠가 훨씬 더 수익이 좋아요. 틱톡이 수익적인 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틱톡을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뭔가를 이런 시장을 하면 그 나머지 시장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튜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틱톡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의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뭐 유튜브를 칭찬하는 게 아닌데 유튜브는 정말로 55대 45를 줘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나눔에 있어요. 그러면은 10만 정도 구독자면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10만이 구독자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클릭 수가 중요한데 어... 1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클릭. 예, 1원 정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1원 그게 이제 뭐 8분 이상 뭐 긴 롱텀이 8분 이상이나 중간 광고, 미들 광고가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동영상 뭐 철학이 있고 이렇긴 한데 뭐 이 자리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유튜브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애드센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구글 이제 애드센스. 예, 유명하죠. 구글 애드센스가 홈페이지나 이런 기사를 살렸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눔에 있다고 봅니다. 광고 수익을 보통은 9대 10 이렇게 나누거든요. 90을 기업이 가져가요. 아니 80대 8대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많이 가져가죠. 예, 수익이 나면. 네. 근데 여기는 45대 55. 45가 기업이에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초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철학을 추구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광고를 집행하거나 그럴 때 그 어떤 엄격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어쨌든 뭔가를 광고나 이익 추구나 그런 파트너에 대한 어떤 일종 예의라고 저는 예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양산하고 크리에이터들이 그쪽에 몰리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틱톡에 있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쇼츠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이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수익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고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많이 양산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그 네이버도 그거 아세요? 네이버 쪽으로 젊은 층 유입이 갑자기 늘었대요. 근데 네이버도 전략을 잘 짠 게 트위치라는 거 아세요? 네, 트위치 네,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는 살아남았는데 트위치가 망하고 근데 이제 그 트위치에서 게임 그 방송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때다 싶어서 그 게임 플랫폼을 런칭을 한 거죠. 게임 방송용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젊은 층이 이제 아프리카를 볼까 네이버를 볼까 하다가 이제 네이버 쪽에서 그 BJ를 그 영입을 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젊은층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결과론적인 분석이거든요. 네, 그게 저를 비판하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뭔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신문 기자들 분이나 많은 네. 분들이 분석을 할 때 결과론적인 분석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뭔가를 결론을 내거나 뭔가 분석할 때 잘 범하는 우 중에 하나거든요. 뭘 아니, 잘못했나요, 예. 제가? 아니, 이게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제 음. 많은 게 이제 시장이나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생태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생태계나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네. 그 생태계가 정말 형성돼 있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뭐 반짝하거나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런 동영상 생태계가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한두 명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형성이 갇혀 돼야죠. 많은 네. 사람들이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였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동안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좀 나눔에 인색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한편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색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제 해주시죠. 네. 네. 이제 끝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번 저희가 오늘 40분까지인가요? 아닙니다. 45분까지. 네, 45분까지입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조금 나와서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만 4천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군요. 근데 떨어져도 10만 위이긴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정이 좀 나왔고 이더리움 쪽으로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왔어요. 보시면 4% 가량 24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리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 때문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뭐 이쪽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요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밈코인 쪽으로 약간 그 활성화수가 조금 축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밈코인 고점론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일론이 또 밈코인을 올릴 만한 트위터기를 게재하긴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시장에 그렇게 먹히진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가십만으로 밈코인이 이제는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밈코인을 활용해서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사업적인 구도가 확실히 나온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단순히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밈코인을 언급했다라고 해서 밈코인이 오르기에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밈코인 쪽에서는 숨고르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방금 들어온 속보였어요.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은닉 의혹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게 됐습니다. 의원직은 뭐 그 전부터 상실이 되시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따르면 100억 원대 가상자산 은닉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형을 구형당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좀 숨겼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일단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서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예치금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징역 6개월이 나와서 한번 이제 그 부분들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이요. 금 운용자산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상으로는 금이 아직은 훨씬 위에 있지만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된 운용 자산 측면에서는 이제 금을 뛰어넘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이게 그 그래프예요. 이게 금 운용 자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늦게 따라가는 게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운용 자산인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금은 지금까지의 그 운용 자산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간을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경이롭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블랙록의 이러한 선택이 블랙록마저도 지금까지 출시했었던 수많은 ETF 중 제가 알기로 600개 정도 출시한 걸로 알거든요. 그 ETF 상품 중에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그런 흥행성을 가지고 왔던 ETF 상품이 됐어요. 그럼 블랙록도 엄청난 부를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 수완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운용사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보다 20년 앞서 있던 금은 결국 추월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20년 늦게 비트코인 ETF가 출시했음에도 AUM에서 금을 추월할 만큼 수요가 강력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여기서 되게 그 수익률도 엄청 좋거든요. 비트코인만큼 이제 가치 좀 상승하는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또 코인 동학 개미분들은 울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본인들의 시장에서 이걸 막 누리고 있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예 거래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사실 실제로 경제부총리의 그런 뭐 의견들도 잘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했는데 사실상 현실화돼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좀 윤곽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참 더 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배 정도는 가야지 또 금과 비트코인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또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흐르면은 금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기영 대표는 블랙록의 금 ETF IAU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이게 330억 달러에 도달하는데 20년이 걸렸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급격한 성장세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단기간에 금에 관한 ETF 운용 자금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오늘 크립토 커뮤니티, 우리 커뮤니티 분들에게는 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 전해지고는 조정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죠. 다음 ETF 출시는 어떤 ETF가 될 것이냐.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리플이 나오려나, 아니면 솔라나가 나오려나 모두 다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거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밈코인 쪽으로 ETF가 나오려나 그런 의견에 관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일단 ETF 시장 자체에 관해서는 관심도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먼저 등장한 비트코인으로는 합성 ETF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이렇게 상품으로 묶어서 파는 거죠. 합성 ETF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에릭 발추나스라고 굉장히 좀 유명하십니다. 크립토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분이 이제 본인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내년에 등장할 가상자산 ETF의 첫 주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모두 추적하는 ETF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비트코인 ETF 출시됐을 때 이더리움 ETF 출시됐을 때도 가장 빠르게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업계에 일단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의 말로는 뭐 리플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니고 사실상 두 개를 합친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ETF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들었던 근거는 솔라나나 리플 같은 알트코인의 ETF화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한 것이 그 이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반려됐다고. 솔라나 쪽은 일단 반려가 1차적으로 됐었거든요. 물론 추가적인 신청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SEC가 솔라나 현물 ETF를 사실 여러 번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가상자산 다른 ETF가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합성해서 ETF
ET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에릭 발추너스는 일단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규제 기관이 라이트코인이라든지 헤데라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스도 좋습니다. 요거는 전 너무 의외였거든요. 솔라나와 리플보다 이들 두 가상자산이 먼저 현물 ETF 출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버전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헤데라 역시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은 ETF의 승인이 나려면 상품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쪽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반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에서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행정명령 초안을 이제 발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었어요. 근데 이게 인용이 된 건 아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호재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릴게 해요. 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위기나 공급 중단 시에 방출할 수 있는 주요한 자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실제로 금 보유량도 가지고 있고 원유 보유량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케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자연재해들이 왔었을 때 일시적으로 뭐 오일 관련한 어떤 뭐 기계들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치게 되거나 부서지게 되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일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을 때 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라든지 뭔가 국가적인 위험이 처했을 때 혹은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 정말 필수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자원들을 보관하는 거를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상 원유 공급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원유를 선택을 합니다. 1973년, 74년 아람의 석유 금수 조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오일 쇼크가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라들이 오일 쇼크가 딱 왔었을 때 아랍 쪽에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놓으면서 오일 가격이 폭등하고 우리가 오일이 없으면 모든 산업이 멈춥니다. 그때 그걸 경험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원유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중이거나 허리케인이 이제 석유 인프라를 강타할 경우에 그때 이제 석유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 비축된 석유를 활용을 하고요.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메이플 시럽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메이플 시럽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거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고기 전략적 비축 자산 선택하고 곡물, 금속, 금을 또 이제 중국 쪽은 굉장히 많이 비축을 해요. 중국 쪽 비축 자산을 팔로잉 해보시면은 실제로 최근에 원래 이제 중국이 진짜 많이 미국 채권을 약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물량을 줄이고 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금융적으로도 그러는 것 같고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도 금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옆에 보이시는 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제 그 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발의를 한 건데 그 반응은 사실상 의회에서 조금 좀 시들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원유, 금, 뭐 곡물, 메이플 시럽 이런 그런 시점에서 입각을 해서 봤었을 때 과연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히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요거는 조금 물음표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국가가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조금 네, 의문이 네, 들긴 네,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투자 자산으로서의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상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권으로 준비금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의회에서 막힐지 그 시나리오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20만 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수거를 했어요. 그 범죄자들한테. 만약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의 이제 행정권으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예요. 있기는 한데 일단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구체화된 비트코인 비축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암호 자산의 우호적인 이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면 뭐 국민들의 뭐 세금이나 뭐 그런 걸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금 그걸 일부 팔아서 일부 물량을 비트코인으로 비축을 하자 이런 의견을 좀 내세웠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재무부가 5년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0만 개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을 하자라는 건데 이 100만 개라는 거는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무려 5%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리고 비축 보유금은 최소 20년간 그런 보유하자라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상 이 법안에 관해서는 의회의 그런 반응은 싸늘합니다. 싸늘하고 그런 평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비축하면은 미국이 세금 인상하지 않아도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미국이 세금 인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자산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보수적인 입각에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를 어떻게 비축 자산으로 약간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걸 어떻게 비축 자산으로 활용을 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내부 안에서도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을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드는 방법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지는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긴 했었지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업계의 반응들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비트와이즈 CIO는 만약에 전략준비금으로 채택하면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전 뉴욕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준비금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좋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부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주전 미친 짓이다. 진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 자체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고 이 내용을 좀만 더 보시면 석유나 금을 비축한 이유와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무너지진 않을 거다. 계속 생존을 해 나가겠지만은 이제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굳이 금과 같은 관점으로 석유와 같은 관점으로 비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시장의 반응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좀 재밌는 주제여가지고 한번 오늘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떻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의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비트코인 관련 발언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4시 41분 기준 10만 1,159달러로 전일 대비 4.73%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가 10만 8,300달러 대비 약 7% 하락한 수치입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25%에서 4.5%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며 금리 중간값 전망치를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연준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가 지속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며 비트코인 하락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팔코넥스 리서치 책임자 데이비드 라완트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예상된 결과지만 위험 자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몇 달간 가상화폐 시장은 행정부 정책 변화보다 업계 내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6.16% 내린
3,686달러, 리플은 9.17% 급락한 2.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7.43%와 9.04% 하락한 208달러와 0.3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시 경제적 요인과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업계 동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본 낸드플래시 생산업체 키옥시아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반도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는 낸드 시장에서 키옥시아의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키옥시아는 18일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에 상장하며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데뷔했습니다. 키옥시아는 이번 기업 공개로 조달한 자금을 AI 서버용 낸드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근 낸드 시장은 수요 부진 속에서도 AI 관련 제품의 수요가 견조한 만큼 키옥시아는 AI용 낸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집계 기준 올해 3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은 1위 삼성전자 35.2%, 2위 SK하이닉스 20.6%, 3위 키옥시아 15.1% 순입니다. 점유율 면에서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술력 차이로 인해 당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키옥시아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8조 1천억 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키옥시아의 상장은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밀려 쇠퇴했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 검토회의를 가동하며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일본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키옥시아도 라피더스의 투자자로 참여 중입니다. 키옥시아의 상장은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키옥시아의 협력, AI 낸드 시장 전략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절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영국 정치에 대한 외국 영향력 논란도 촉발하고 있습니다. 17일 나이절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는 X의 일론 머스크와 영국 개혁당 재무 담당자인 닉 캔디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페라지는 영국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머스크는 물론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진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으며 회동 장소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알려졌습니다. 페라지와 캔디는 공동 성명을 통해 머스크와의 만남에서 트럼프의 지상게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서방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으며 함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마러라고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 이후 영국 언론에서는 머스크가 영국 개혁당에 1억 달러를 기부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규는 외국인의 정당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X의 영국 법인을 통해 우회적인 기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페라지는 이러한 관측을 부인했지만 영국 내에서는 외국 자금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라지는 대표적인 반유럽연합 반이민 정치인으로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며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머스크와 페라지의 회동이 트럼프와 영국 개혁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앞으로 영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 웨이퍼스에 약 5,8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상무부는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에 4억 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글로벌 웨이퍼스가 텍사스와 미주리에 건설 중인 웨이퍼 제조 공장의 건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글로벌 웨이퍼스는 텍사스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용 300mm 웨이퍼를 미국 최초로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주리 공장에서는 국방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온 인슐레이터 웨이퍼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조금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총 36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은 약 250억 달러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인텔에 78억 6,500만 달러, 이달 10일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4억 달러,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거래 각서를 맺고 협상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테라파워의 첫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주기를 공급하며 글로벌 SMR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9일 미국 SMR 개발사 테라파워와 주기기 제작성 검토 및 설계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회사로 소듐 냉각 고속로 설계 기술을 보유한 4세대 원자로 개발사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의 SMR 초도 호기에 필요한 원자로 보호 용기, 원자로 지지 구조물, 노심동체 구조물 등 주기기 3종의 제작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합니다.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 화력발전소 인근 부지에서 345메가와트 용량의 SMR 1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는 자사의 SMR 초도 호기가 적용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3월 4세대 SMR 개발사 중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고 시공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테라파워의 SMR 초도 호기가 적용되는 첫 프로젝트로 미국 내 SMR 상업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글로벌 SMR 파운드리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종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비지 부사장은 제작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규 제작 공장 건설을 추진해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시장에서 본격적인 입지를 다지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